자, 프린터 65쪽 표들하고 오늘은 방사선의 종류와 그 원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생활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번 지금 사회적 이슈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라돈 침대 이슈가 됐었죠. 오늘 그 라돈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보게 되는 방사선의 종류로는 세 종류 배우게 되겠는데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권장하기를 요새 이 잠시만요. 아니 제가 딴 거 한다고 블루투스를 써가지고 연결이 끊겼던 것 같네. 자, 여기 보면은 표에 보면은 표를 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요 정도는 좀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 근데 요 정도 기억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유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선이 정체가 뭔지, 베타선이 뭔지, 감마선이 뭔지를 기억하면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특징들은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알파선은 헬륨 원자 핵이고요. 베타선은 전자고, 감마선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이거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 정체를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핵 변환 시에 알파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이제 헬륨 원자 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이 플러스 2, 기본 전하량의 2배고 플러스 전하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2죠. 전자기파는 전하량이 없죠. 그렇게 볼 수 있고 투과력을 보면 덩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헬륨 원자 핵이 덩치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투과력이 제일 안 좋아요. 잘 못 들고. 광자가 뭐 덩치가 제일 작다고 볼 수 있어요. 크기로 치면 사실 광자의 크기는 뭐 0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크기를 사실 정의하기가 좀 그렇지만 전자기파가 감마선이 투과를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이 핵 변환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 핵으로부터 알파선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알파선이 나오는 게 라돈이에요. 라돈. 알파선이 나오면 이 핵이 다른 원소로 변합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분호는 2만큼 감소하게 되고 질량수는 4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알파선을 방출하고 나면. 일단 베타선을 방출한다는 거는요, 전자를 방출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던 전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는 핵 자체가 핵 변환을 통해서 나오는 전자예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 하나가 없어지고 양성자 하나가 생기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 없어지고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근데 양성자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질량수가 하나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감마선이 나온다는 거는요, 여러분 원자 핵 자체도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높은 상태가 있고 에너지 자체가 낮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 형태로 방출하는 게 감마선입니다. 그럼 수소에서 가시광선 방출될 때 N = 3에서 N = 2로 떨어질 때 이럴 때 방출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방출하고 나서 수소가 막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 아니죠? 네.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냥 원자 핵 자체가 약간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바뀌면서 방출하는 게 감마선이다. 물론 핵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감마선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어쨌든 감마선 자체는 그거가 방출함으로 해서 이제 핵 자체가 변화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선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들 한번 살펴보면요. RA는 라듐입니다. 라듐인데 이 라듐은 우라늄 238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연상 존재를 하기도 하고요. 알렌이 라돈이에요. 라돈. 알렌 헷갈리죠? 네. 뭐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라돈. 돈 이렇게 라돈.
이 라듐이 라돈이 되는 과정을 보면 예, 질량수를 보면 226은 222 더하기 4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88은 86 더하기 2.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나옵니다. 요 헬륨 원자핵이 알파 선, 알파 입자라고 불립니다. 여기 핵이 쪼개지는 과정이니까 그 헬륨 원자핵이 막 슬그머니 도망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확 쪼개집니다. 그래서 얘가 운동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빠르니까. 총알을 손으로 던지면 위험하지 않잖아요. 총알을 그냥 던지면 위험하지 않죠. 근데 빠르게 가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총알이 쏴지듯이 이렇게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라돈이 얼마 전에 문제됐던 물질인데 보통 가스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라돈 가스가 폴로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 헬륨 원자핵을 내어놓습니다. 222는 218 더하기 4죠. 86은 84 더하기 2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느냐? 폴로늄도 방사성 원소입니다. 폴로늄이 최종적으로 납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납은 안정적인 원소가 돼요. 폴로늄이 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218은 214 더하기 4, 84는 82 더하기 2에서 헬륨 원자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라돈으로서부터 출발하면 알파 붕괴가 2번 일어나고 라듐에서 시작하면 알파 붕괴가 3번 일어나죠. 이때 이제 빠른 속력의 알파 입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헬륨 원자핵이 바로 알파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베타 붕괴는요, 베타 붕괴 자체를 나타낼 때는 핵 가능식을 이렇게 씁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와 전자 중성미자를 내놓아요. 요게 이렇게 하면 맞아떨어지죠. 질량수로 치면 1은 1 더하기 0 더하기 0이죠. 그 다음에 0은 1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기본 전하량 1이죠. 기본 전하량이면서 전하량이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질량수가 0이라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 질량만큼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성미자는 둘 다 0이죠. 전하량 자체가 0이고 얘도 질량이 매우 작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질량에 비하면 질량수 하나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고요. 물론 이 둘 다 질량이 0인 건 아니에요. 근데 질량수로 쳐줄 만큼의 질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수는 0이고요. 이때 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빠른 속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고에너지의 베타선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삼중수소의 붕괴 과정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베타 붕괴를 나타낸 거고, 구체적인 예로 치면 삼중수소 있죠?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 영어로는 트리튬이라고 합니다. 요 트리튬이 그 월성 원전 근처에 문제가 돼요. 좀 이따 기사 뉴스를 볼 건데, 월성 원전이 우리나라 유일의 그 중수로 발전 방식이거든요. 그 중수 안에 삼중수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가 헬륨의 동위원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자를 방출을 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쓰면 이제 전자중성미자도 나오는데, 이 전자중성미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생략하고 안 적기도 합니다. 간혹. 이러면 다 맞아떨어지죠. 질량수 3은 3 더하기 0 더하기 0이고, 원자 번호 1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맞죠? 근데 삼중수소가 붕괴하는 과정이 대표적인 베타선을 내놓는 과정입니다. 얘가 이제 베타선이죠. 얘가 그냥 살포시 나오는 게 아니라 빠른 속력으로 나오니까 인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별로 큰 영향을 안 준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오는 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감마선은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한 원자핵으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바뀌면서 전자기 형태로 방출하는 게 감마선이다. 볼 수 있습니다. 감마는 이렇게 씁니다.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씁니다. 요거 좀 예쁘게 쓰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그래야지 이제 수학할 때 손맛이 있어요. 이게 재미가 있어. 이게 요거 그 의외로 이거 진짜 그래요.
연습을 이거 한 100번씩 하면 예쁘게 써집니다. 감마도 이렇게 쓰는 애들이 많던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알파, 베타도 뭐 이렇게 쓰는 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감마, 델타, A, B, C, D죠. 입실로 요거죠. 감마가 이제 이 보면 요거는 이제 한 45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탁 꺾어줘요.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이따 관련된 뉴스 한번 볼 건데, 관련된 뉴스 할 때 베크렐이라는 말과 시버트라는 말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방사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방사 능량과 방사 선량으로 크게 나누는데, 방사 능량은 얼마나 방출하느냐, 얼마나 많이 이 방사선 원소가 변환을 해서 방사선을 방출하느냐에 되고, 뭔가 능력 이런 거죠. 방사선을 내는 능력, 약간 이런 느낌이고, 방사 선량은 이 받은 겁니다. 받은 에너지입니다. 1베크렐은 방사 능량을 나타내는데 매 초 한 개의 방사선 원소가 변환되면 1베크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인 공간 안에 만약에 1초에 140개의 라돈가스가 변환을 해서 알파 입자를 내놓는다. 그러면 148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베크렐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방사선량은 뭐냐면 1kg의 물질이 1줄의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그러니까 총 받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총 받은 1kg당 1줄의 에너지를 물질이 받았으면은 1g가 되고, 그 1kg당 1줄의 에너지를 생체,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생물체가 받았으면 1시버트가 됩니다.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뭐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니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그레이하고 시버트를 구분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 교탁이 방사선을 받았어요. 그럼 교탁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 받아도 좀 괜찮죠. 네. 그러니까 받으면 뭐 그레이. 근데 내가 받으면 아프고 안 좋죠. 네. 이런 시벗. 그레이, 시벗. 그래서 이게 물질, 이게 생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생활성 방사선 얘기할 때는 보통 시벗을 씁니다. 사람이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2.4 밀리시벗이라고 하고요. 일단 인공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연간 허용 기준은 1 밀리시벗이라고 합니다. 밀리가 붙습니다. 밀리.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게 82%, 인공으로부터 받는 게 18%. 이거 평균이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는 생각보다 인공적으로 맞는 방사선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맞는 방사선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표로 대체 한번 설명하고 이제 영상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표는 이제 지금 출발이 보면 우라늄 238이고 핵 변환에 따른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요 우라늄 238이 바로 폐핵연료봉입니다. 핵연료봉에는 우라늄 238과 235가 있는데 235는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238은 사용을 못하고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핵 변환 과정을 통해서 방사선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라듐이죠. 얘가 끝이 아니었죠. 얘가 라돈으로 바뀌고 폴로늄으로 바뀌고 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 방출합니다. 이게 근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니까 얘를 이제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라늄 238에서 A가 되는 과정을 보면 중성자수가 2개 줄어들었죠. 네. 또 양성자수가 2개 줄어들었으니까 뭐를 방출하겠습니까? 헬륨 원자의 알파선을 방출합니다. 그럼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은 중성자수가 하나 줄어들고 양성자수가 하나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 거죠. 베타선을 방출하겠죠. B에서 C로 가는 거 정도 베타선을 방출할 거고요. 그다음 C에서 D나 D에서 라듐은 똑같죠. 알파선을 방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알파선은 3번 방출하고 베타선은 2번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 걸 물어봤던 문제에 나온 자료였어요. 그 동위원소 물어봤거든요. 우라늄 238의 동위원소 뭐가 되겠습니까? 235도 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C가 되겠죠.
C가 우라늄 234가 될 겁니다. C가. 그 A의 동위원소는 D가 되겠지? 네.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는 달라서 질량수는 다른 원소가 동위원소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에 관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난 뉴스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라돈에 관한 뉴스였는데 요즘에는 또 그 라돈 침대가 이슈가 되었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파선 토양이나 암석에서 나온 알파선과 관계 있는 거죠. 소리가 크네. 방사선가스인 라돈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위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돈이 상당수 일반 주택에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고 하는데요. 라돈 피해 예방법을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촌의 한 주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들이 집안의 라돈 측정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라돈 농도는 1입방미터당 평균 238 베크렐, 다중이용시설의 권고 기준인 148 베크렐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양 중에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실내 라돈 농도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환기입니다. 거실 문 등을 열고 30분 정도 환기를 해봤더니 라돈 수치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환기만으로 불안하다면 저감시설 공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돈 저감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입니다. 토양 속에 있는 가스를, 라돈 가스를 강제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설치 전 농도는 무려 400 베크렐. 하지만 지금은 기준치보다 낮은 평균 50 베크렐입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라돈 지도를 만들고 2년마다 10,000가구씩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돈 측정을 연간 한 100만 가구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어떤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 외에 일반 주택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이제 기준이 있어서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경우에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0 베크렐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른 데는 이제 100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미국이나 이쪽은 100 베크렐이나 뭐 150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한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한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가 가스 형태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공기로 흡입을 하잖아. 그러면 폐 속에서 알파 붕괴가 일어난다 생각해보세요. 폐 안에서 알파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폐 세포가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상세포가 되면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폐암 유발 랭킹 2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폐암의 원인 중에 2위가 되고 1위가 담배예요. 담배가 라돈가스보다 더 위험한데, 여러분 그 라돈가스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야, 이렇게. 라돈가스가 토양 속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건축 자재물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위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면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세먼지가 많다고 환기를 안 할 게 아니라 그 공기청정기가 제거를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시켜줘야 되고 10분 이상 시켜줘야 되고, 요즘 미세먼지가 걱정되면 그것도 나왔더라고. 이게 창문에 다는 미세먼지 필터가 나왔더라고요. 그 공기 그 방충망처럼. 그걸 달고 열면 또 이제 환기를 적절히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베타선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삼중수소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몸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삼중수소의 위험성 논란을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젠틀리 원전, 월성 원전과 같은 현유형 원전인 이곳에선 감속제와 냉각제로 사용하는 중수로 인해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에 비해 20-30배 더 많이 방출됩니다. Too much tritium in them, so the water cannot be is not potable, and so that's why they bought the farms and closed them around the plant. In general, they don't allow people to come.
20여 기의 캔두형 원전을 30년 넘게 가동해온 캐나다에선 삼중 수소의 위험성이 이미 경고돼 왔습니다. 실제 피크링 원전 인근 가정을 조사한 결과 1977년 원전에서 삼중수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을 때 신생아 사망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UNSCEAR, UNSCEAR. They published papers showing that every type of gene damage that is known can be caused by exposure to tritium. 국내에서도 최근 원전 인근의 식물과 토양, 지표수는 물론 주민들의 몸에서까지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치에는 못 미친다지만 원전과 인접해 한평생 자식을 낳고 사는 주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지면 뭐 이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아프니까 원전에게 닿혀 있는 게 원망스러워요. 원전 측은 삼중수소의 방출량이 관리 기준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건강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 삼중수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받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작은 양의 삼중수소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소량에도 위험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피폭량하고 암 발생은 그냥 정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준치라는 것은 안전기준치가 아니고 관리기준치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삼중수소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에게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게 2014년 9월 기사고요. 뉴스고요. 대구 MBC 거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뉴스가 2016년 1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월성 원전 근처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험하다 아니다 하는 논쟁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번 조사는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 4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소변 조사에서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 성인에게선 최고 리터당 157 베크렐, 미성년자도 최고 17.5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조사 때보다 검출량이 최대 5.4배나 늘어난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애들을 30km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심정밖에 아니지. 하지만 검출된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전문가들은 검출 최고치인 157 베크렐의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은 0.003 밀리시버트 정도로 엑선 1회 촬영 때 방사선 양의 6%에 불과해 영향이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낮게 노출된 방사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몸 안에서 그 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 조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더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할 텐데, 그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 그 감속제로 중수를 씁니다. 그 안에 이제 삼중수소가 섞여 있고요. 그럼 삼중수소가 베타 분解하는 과정에서 이제 베타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물 형태로 이렇게 섭취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몸 안에서 이제 베타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 인근 지역에 놀러를 갔다가 그 식당에서 마신 물에 삼중수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출이 됩니다. 오줌으로. 오줌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뭐 잠깐 받는 거는 진짜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이거는 이제 어찌 될지 약간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마시면 계속 이제 베타선을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타선이 약하긴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맞으면 이제 뭐 그거 자체를 이제 주장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객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자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황이나 이런 거는 다 하고 나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로의 구조를 보면 핵연료봉, 감속제, 그리고
냉각제, 제어봉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핵연료부터 보면 연료봉 형태로 있게 되는데 일단 자연적인 천연적인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 우리가 원자로에서 핵분열 과정으로 쓰는 우라늄 235는 0.7% 정도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 못 쓰는 우라늄 238이 99.3%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분열 가능한 거고요. 얘는 플루토늄으로 변화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천연 우라늄에 들어있는 우라늄 235를 쓰는 방식을 쓰고요. 이걸 농축 비율에 따라서 이제 천연 우라늄과 저농축 우라늄과 고농축 우라늄으로 나뉘게 되는데 천연은 0.7%겠죠. 저농축 우라늄은 한 2에서 5%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5% 정도다 이렇게 보고요. 고농축 우라늄은 95% 이상인 녀석인데 핵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농축 우라늄이라 하더라도 핵폭탄 터지듯이 터질 일은 없다.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연료 자체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나중에 이제 감속제로 설명을 하겠지만 결과부터 여기 적어놓으면 천연 우라늄은 중수로에 들어가고요. 중수로 방식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근데 그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경수로 방식이고 저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럼 중수, 경수가 뭐냐? 이게 이제 감속제의 종류에 따라서 중수로, 경수로로 나뉘는데 감속제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감속제는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충돌을 합니다. 충돌해가지고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이때 경수로에서는 그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H2O고요. 일반적인 물이에요. 가벼운 물. 가벼울 경자를 써서. 무거울 중 물수. 무거운 물은 D2O나 T2O를 씁니다. 여기에 이제 중성자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중성자가 2개 더 붙은 것도 일부 있을 거고요. 100% T2O는 아닐 거예요. 얘의 비율이 높은 물을 쓰겠죠. 그리고 경수도요. 항상 100%는 잘 없습니다. 물도 일부는 중수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자연 상태라도. 근데 이제 중수로는 이제 요 녀석이나 D2O나 T2O의 비율을 높인 게 이제 중수가 되겠죠. 경수, 중수 중에서 누가 성능이 더 좋겠어요? 중수가 성능 더 좋겠죠. 무거우니까 속도를 더 잘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핵 분열 과정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얘가 우라늄 235가 저속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또 얘기하기 시작하네 저기. 저속 중성자를 흡수하면 얘가 원래 불안정한 상태인데 얘가 흡수되면 확실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이 중성자가 나오는데 핵이 쪼개지는 과정이잖아요. 강력을 이겨내고 가장 강한 힘인 강력을 이겨내고 쪼개지는 과정이니까 얘가 살포시 나올 리는 없겠죠. 격렬하게 나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면 이게 빠른 속도로 나온 중성자는 우라늄 235에 흡수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연쇄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경수나 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속 중성자를 만들어서 우라늄 235에 잘 흡수하게 하는 역할을 해서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속제다. 그래서 용어만 놓고 보면 감속제 하면은 뭔가 핵 반응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려서 우라늄에 잘 흡수하게 만들어서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서 핵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속제가 되고 그게 경수보다는 중수가 성능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성능이 좋은 거를 동그라미 쳐보면요. 중수하고 경수 중에 얘가 성능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저농축 우라늄하고 천연 우라늄 중에 누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농축 우라늄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료하고 감속제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열을 흡수해서 증기 발생으로 전달하는 물질이 냉각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감속제만 있으면 연쇄 반응 속도가 증가하기만 하겠죠. 연쇄 반응 속도를 줄여서
반응 속도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제어봉입니다. 얘는 이제 연쇄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탄소 막대 같은 거라고 하던데요. 얘를 이제 담그게 되면 핵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 담그면 이제 중성자 수를 흡수를 해버려요. 감속제 있는 곳에 담그면 중성자를 흡수하면 중성자 수가 떨어지면 연쇄 반응 속도가 떨어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좀 빠르다 싶으면은 이제 얘를 깊게 집어넣어 가지고 중성자의 수를 떨어뜨려서 연쇄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어봉입니다. 그럼 반응 속도를 좀 높이고 싶으면 얘를 들어 올리면 되겠죠. 빼내면 다시 자연스럽게 연쇄 반응에 의해서 중성자 수가 늘어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 속도를 제어합니다. 물론 이 정도 약간 느리고 줄이고 제어만 되지 한번 가동이 시작되면 한 6개월 정도 계속 가동이 된대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또 정비를 하고 핵연료봉 교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또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원자로의 종류 정리하면은 이제 경수, 중수는 경수냐 중수냐 하는 것은 경수냐 중수냐 하는 것은 감속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속제를 이제 경수를 쓰느냐 중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경수로 중수로로 나뉘고요. 핵연료하고 이 감속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죠. 예, 성능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천연 우라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농축 우라늄이 좋은 거예요. 해는 천연이 좋지만 자연산해가 좋지만 이게 인공 가공한 게 돈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농축을 시킨 거죠. 뭐 장단점은 이런 게 장단점이겠죠. 경수로는 감속제가 일반적인 물이에요. 싸죠. 근데 농축 우라늄이 비싸겠죠. 중수로는 중수가 성능이 좋죠. 하지만 중수가 비싸죠. 그리고 우라늄 싸겠죠. 천연이니까. 사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수로다. 왜냐하면 미국을 따라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 경수로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었고요. 그리고 경수로가 중수로에 비해서 뭔가 또 장점이 있다는데 그거 까먹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계속 경수로만 짓다 보니까 이제 경수로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져서 계속 경수로만 짓는다고 해요. 월성, 정주에 있는 월성만. 이 중수에 이제 삼중수소도 들어있고 하니까 이제 아까 그 베타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고속증식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고속증식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상용화된 거 아닙니다.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고속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얘는 우라늄 238과 플루토늄 239를 사용하는데 얘를 분열시키는데 고속 중성자로 분열을 시켜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시킬 때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속제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고속 중성자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고속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증식로는 뭐냐? 요 두 연료 중에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요, 우라늄 238하고 고속 중성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얘를 또 연료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우라늄 238로 연료를 써서 핵분열을 시켰는데 플루토늄 239가 나왔고 또 얘도 또 연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를 썼더니 연료가 나왔다. 연료가 증식된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식로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냉각제로 액체 소듐을 씁니다. 물로는 안 되고. 근데 액체 소듐이 반응성이 높다 그래요. 반응성이 높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영구형 고속 증식로가 이제 녹아내려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한 걸 왜 하려고 하느냐? 일단 우라늄 238을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99% 이상 있잖아요. 연료가 갑자기 확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폐핵 연료봉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 뉴스를 보겠지만 폐핵 연료봉이 우라늄 238이거든요. 아까 얘가 라듐까지 가는 과정 봤죠? 알파선 3개, 베타선 2개 내놨잖아요. 또 라듐이 나중에 최종 납까지 가는 동안 알파선 3개 내놓고요. 이게 오랜 기간 걸쳐서 일어나니까 얘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속 중식로로 얘를 발전을 시켜버리면 우라늄 238이 자동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 폐기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고속 중식로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좀 불안해요. 여기에 이제 요것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또 어떤 측면에서는 폐핵 연료봉에 대한 처리 방법이 될 수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한다는 가정하에 좀 연구를 좀 할 필요는 뭐 있으니까 소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는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번외로 좀 할까 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이거는 바로 오늘 캡처한 한국수력 원자력 홈페이지 이 화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자력을 클릭을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원전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그 환수원 요새도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이게 거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직장이었거든요. 제 동기도 요거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시험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리 원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운전 중인 게 고리 3, 4, 신고리 1, 2, 5기가 운전 중이다라고 떠 있네요. 떠 있고 그 다음에 한빛 원전 1, 2, 5기 이게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건 없네요. 정지라는 거는 아예 안 쓴다라는 거거든요. 표시가 아예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 중인 거는 이제 핵 연료봉을 교체하고 이제 정비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연료봉 교체 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리 원자력 2호기는 현재 계획 예방 정비로 정지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런데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원자력 발전 설비 현황 다 나와 있죠. 고리 3개, 신고리 3개, 한빛 6개, 환울 6개, 월성 4개, 신월성 2개에서 지금 현재 24기가 운영 중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현황을 보면 신고리 3, 4, 5기 공정률 99.5%. 근데 뭐 이거는 이미 가동되고 있잖아요. 3, 4, 5기네요. 미안합니다. 3, 4, 5기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신한운 1, 2, 5기도 96.05%라고 하네요. 그 다음 신고리 5, 6호기가 29.93%네요. 작년에는 29.93%보다는 조금 낮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잠깐 정지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토론 공개 토론을 통해서 계속 만들기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공정률이. 그때도 20% 좀 넘었거든요. 공정률이.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짓자라고 하는 주장 쪽이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이미 많이 들어갔고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금전적인 부분이 또 큰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5, 6호기. 그래서 고리 원전이 있는 그 지역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1등 많이 하죠. 그래서 원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한 곳에 다 몰려있는 이런 지역이 울산과 가깝죠. 울산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1시간 안 걸릴걸요. 차 타고 가면. 신한울 3, 4, 5기하고 천지 1, 2, 5기는 건설 준비 단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뭐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차츰 줄여 나가야 된다는 쪽이긴 한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폐연료봉 문제인데 그 폐연료봉에 대한 기사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리 원전 이제 가동 중지에 관한 기사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이면 우리나라 상업용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 후 해체 절차에 들어갑니다. 올해 6월이니까 작년 6월이죠. 기사로 치면. 전문 인력도 부족해 자력 해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이제 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977년 첫 발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오는 6월이면 40년간의 가동을 마치고 해체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업용 원전이 도입된 이후 국내 첫 폐로가 되는 겁니다. 해체 승인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문서를 안전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해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전 폐로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오염 제거 작업을 하고 원자로를 잘라낸 뒤에는 폐기물 처리와 환경 복원을 마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 38가지 가운데 21개만 확보돼 있다는 겁니다. 오는 2030년이면 국내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절반인 12기의 수명이 끝납니다. 줄줄이 폐로를 앞둔 상황에서 기한 내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입니다. 게다가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본 경험이 없어 해외 전문 인력과 기술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고 결국 예산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보고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은 월드컵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한 잔도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빨리 배워야 됩니다. 건설과 운영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국내 원전 기술. 폐로 이후의 기술을 발빠르게 확보하고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 비로소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 현황에 보면 고리 1호기는 없죠. 네,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폐핵 연료봉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될 겁니다. 6주년을 맞아서 한국원전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연속 기회 세 번째 순서입니다.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는 마땅히 처분할 공간이 없어서 원전 안에 저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부터는 버릴 곳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처분 시설을 만들 부지 선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한쪽에 보이는 선명한 경고문. 거대한 크레인이 조심스레 옮기는 컨테이너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쓴 장갑이나 옷 등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사성 세기가 낮은 중저중위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갑니다.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강한 방사 등에 열까지 내뿜는 고준위 폐기물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버릴 곳이 없어 원전 내부에 쌓여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국내 24기 원전에 15,000여 톤. 여기에 매년 750톤씩 추가로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만 하고 있으며 사용 핵연료 저장 용량은 2019년 월성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뒤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한빛과 고리원전까지 발등에 굴이 떨어진 셈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해 지하에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이 올해 제정된다면 2035년에 중간배당 시설이 건립이 되고 2025년에는 최종 처분 시설이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법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진통을 겪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가동까지 3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짓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